신축이 구축보다 더 좀 빠지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가 올 들어요. 1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5년 이하가 1.23% 떨어졌습니다. 이 누계입니다. 그리고 6년에서 10년 사이가 플러스 0.35% 였고요. 그 다음에 10년 초과, 지은 지 10년 초과겠죠. 플러스 0.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역시 결국은 MZ세대와 상당 부분이 맞물려 있다. 또 한편으로 굳이 추가적으로 변수를 넣어보자면 바로 고금리, 대출금리가 이제 껑충 뛰어오르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요, 신축은요, 주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황이 되면요, 신축과 구축 모두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 신축이 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MZ세대들이 신축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MZ세대를 몬테크는 싫어하는 어떤 세대. 그래서 몬테크라는 게 뭡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바퀴벌레 나오더라도 참고 살면은 언젠가는 뭐예요? 신축 새 아파트 얻는 이걸 이제 몬테크라고 했죠. 근데 이거 요새 MZ세대들은 싫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매수할 때 신축 중심으로 아무래도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데, 요새 MZ세대들이 갑자기 집을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신축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여전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신축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키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 동향을 좀 더 예의주시를 해보시라. 지금은 어떤 변수보다 금리가 사실상 모든 변수들을 다 압도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과거에 보면요,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상하는 수준이다고 본인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1분기 정도에 3.7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말까지 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금리 인하는 아마 빠르더라도 2023년 말 정도 혹은 2024년 정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더 고금리 체제가 더 이어진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요, 부동산 시장은 후행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나 한 2분기 정도 후행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더 바닥을 다지는 형태, 욕조형 바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욕조로 가보시면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V자형으로 못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이렇게 U자형보다 더 이게 바닥이 더 긴 형태. 그래서 욕조형 형태의 바닥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사실상 전망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전망을 해보시고 거기에 또 기울여 보셨겠지만 잘 안 맞습니다. 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시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금리의 피크, 뭐 올려봐야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안 올린다는 얘기가 대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가장 큰 변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타이밍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프라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프라이스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타이밍은 딱딱딱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나중에 바닥이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특정 지역 동네는 그때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바라보시는 건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프라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딱딱딱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집값이 바닥이 뭐 3년 뒤가 될 거다, 아니 2년 뒤가 될 거다, 아니 5년 뒤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그때 맞춰서 그러면 전세를 딱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3년 뒤가 바닥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전세를 3년 뒤로 계약을 해. 근데 반드시 그때가 바닥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딱딱 그렇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내가 타이밍을 보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프라이스에 오면은, 가격이 오면은 매입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보다 프라이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타이밍을 재는 겁니까? 그거는 싸게 사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타이밍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타이밍은 어느 정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올인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싸게 살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니가 확보되지 않고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이거는 공상 만화나 공상 영화 보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건 남의 떡이에요. 3개월 이내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과연 있느냐? 그게 있어야 결국은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돈 후공. 아시겠죠? 먼저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타이밍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야 된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도대체 뭐냐? 이거 없이는 그냥 그거는 흔히 말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만 재는데 타이밍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사실상 타이밍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싸게 살 수 있는 마인드, 그걸 보면 이제 뭐 헐값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헐값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시를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보다 더 실현 가능한 로드맵, 어떤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10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나올 정도까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A4 용지에다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냥 막연히 타이밍만 재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로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